안녕하세요, 김광민 교수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고 다시 여러분들이랑 영상 강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냐면 유대인 수업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예전 탈무드 있죠. 탈무드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읽기 편하게 그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변에 자기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이 분야의 뭐 최고인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을 끌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아니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어,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어, 저는 사실 주위에 참 많은 좋은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하지만 좀 마음 한 곳이 좀 텀빈 것 같은, 내가 의지를 하고 좀 많이 배워가고 앞으로도 뭐 따르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항상 바래 왔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좋으신 분들에게 많은 걸 배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의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 근데 지금 상황은 저도 사회생활을 당연히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학교생활도 사실 사회생활입니다. 이런 사회생활에서 내가 누구에게 배워야겠다, 그런 정신은 좋지만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가 많이 깨우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들을 사실 깨우치고 스스로에게 이제 본보기나 또 스스로에게 어떤 배울 점을 찾고 또 성장해 나가서 그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역시 스스로가 최고임을 좀 자부하고 또 그걸 좀 개발해 나가는 그런 좀 어떤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도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음, 뭐 주변에 정말 괜찮으신 분이 있어서 그 옆에서 붙어서 많이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부러울 수 있어요. 어, 뭐 솔직히 말을 할게요. 왜냐면 서울에는 그런 인력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인력풀들이 많이 있지만 부산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도 적고 강연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뭐 이런 걸 어떻게 배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의지가 있다면 좀 아무런 장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동영상, 이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워낙 교육 콘텐츠가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찾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최고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뭐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에게 누구나 배울 점은 당연히 있고, 하지만 그 최고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뭐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는 여러분들 계속 견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줄여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최고가 없다면 자신이 스스로 최고가 되어라. 그리고 최고가 되어서 주위에 그렇게 배움이 적거나 아니면 뭐 자신이 스스로 깨우친 것들을 같이 공유하라. 나눠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버세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 많이 벌라고 무소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란 말이지, 돈을 되게 많이 벌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많이 끌어모으고, 하지만 고가는 항상 열어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풍족하게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하고 어떤 우한 트러블이 없고, 하지만 그거를 나눠줄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재물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나눠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삶의 다른 의미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음,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는 산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책을 좋아하게 되면서 빅워크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 어플을 통해서 걸으면 기부하게 되는 그런 어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저는 한 15,000보에서 20,000보를 걷는데요. 그 10,000보만 되면 여러분들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저는 이제 기부할 수 있는 양을 채워놨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제 기부를 하려고 또 뭐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많아요. 찾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호텔 여기 있는 출제 예상 문제를 모두 풀어볼 겁니다. 이제 대략 81번부터 120번까지인데 빠르게 하면서 좀 넘어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한 번 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드디어 영어 쪽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영어 쪽 파트는 사실 뭐 한 문제 한 문제 다 독해를 하고 넘어가고 어떤 문법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그리고 영어 문제가 대부분 앞에 나왔던 호텔이나 컨벤션 관련한 상식 문제에서 많이 변환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요지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1번.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방법인 러시안 서비스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러시안 서비스하고 프렌치 서비스 알죠? 전 시간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러시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은 큰 플래터에 이렇게 담아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접시를 서빈 접시만 이렇게 이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님들이 직접 음식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스페셜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스테이크가 있다. 그건 무한정 덜어 먹기에는 호텔 쪽에서도 지출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인 요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웨이터들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약간 복합적인 약간 연애 서비스의 기본이죠. 그게 바로 러시안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주방에서 모든 음식이 개인용 접시에 담아서 제공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큰 접시, 개인용 접시가 아니라 큰 이제 접시에 서빙용 접시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개인이 덜어서 개인 접시 덜어서 먹는 형태입니다. 1번 아니죠. 또 2번 일품 요리를 제공하는 전문 식당에 적합한 서비스이다. 여러분들 일품 요리를 제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중국집에 제일 많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일품 요리인데 러시안 서비스는 일품 요리에 적당하진 않고 뷔페 서비스에 굉장히 적당합니다. 연애 서비스에 적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닙니다. 4번 음식을 신속하게 서브할 수 있다. 네, 신속하게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서빙 접시에 이렇게 서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서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음식을 가장 신속하게 서브할 수 있는 것들은 어, 그렇죠. 이제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디시를 다 들고 요리를 든 다음에 바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서비가 빠르겠죠. 하지만 이거는 약간 덜어먹는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격을 지키면서도 어떤 효율성을 이제 가미한 서비스가 바로 러시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연애 서비스에 가장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답은 81번의 3번입니다, 여러분. 자, 82번. 식당의 종류 중 음식의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카운터바에 앉아서 주문한 음식을 조리사로부터 직접 서비스 받는 방식의 식당으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의 신선함과 식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형태의 식당은 뭐 리프레시 스탠드도 있고 리프레시먼트 스탠드가 있고 다이닝룸이 있고 그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이요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는 가까운 것은 조선호텔의 모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음식의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바에 앉아요. 바에 앉은 다음에 그런 구이 요리를 즉석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있는 셰프 또는 조리사로부터 음식을 바로 서브받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런치 카운터입니다, 여러분. 런치 카운터 방식으로 자기가 먹을 요리를 어떻게 이제 조리가 되는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조리사랑 간편하게 조리사는 어떤 이 고기는 이 정도 굵기가 있고 뭐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면서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쌓고 미식가들이 주로 이런 형태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태는 런치 카운터고요. 리프레시먼트 스탠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바쁘잖아요, 그쵸? 바쁘기 때문에 쇼케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만들어진 간편식이 있고 하지만 음, 조금 부패하고는 다른 성격이에요. 리프레시먼트 스탠드는 뭐죠? 가장 좋은 형태는 요즘에 서울에 가보면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긴 한데 이게 레일 스시 있죠. 이게 돌아가면서 레일 위에 스시가 올려져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형태. 그게 바로 리프레시먼트 어떤 스탠드에 응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미리 수요를 계산하는 거지. 뭐 점심에는 저녁에도 몇 명 정도의 손님이 오고 이 메뉴를 잘 시키니까 식지 않은 선에서 이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만들어 뒀고 그거를 선택해서 바로바로 바쁜 고객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예요. 또 그게 조금 더 진행돼서 포장 형태로 된 샐러드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프레시먼트 스탠드는 그런 거고 다이닝룸은 여러분들 뭐 알 거예요. 이제 이게 올데이로 뭐 이용하지 않고 또 점심과 저녁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만 운영한다든지 이런 대체적으로 식당의 운영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요즘에 레스토랑들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게 돼요. 약간 다이닝룸의 장점을 이용해서 또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예를 들어서 뭐 3시까 점심 식사가 뭐 11시 반부터 3시까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시, 5시, 6시 전까지는 다시 저녁 식사 고객들을 위한 어떤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런 재정비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다이닝 룸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만 운영한다고 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스타일 그때 얘기를 했었죠. 고객들이 음식을 뭐죠? 정할 수 있진 않는 거지만 그래도 점심 저녁 두 차례만 음식을 이제 고객들이 한 번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호텔 리조트 안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딱 두 타임만 여는 거예요. 인건비 절약에도 좋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게 재료 소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튼 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측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릴은 여러분들 뭐 일품 요리나 특별 요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나는 일품 요리는 항상 생각나는 것이 항상 그 중국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집 가보면 다음에 일품 요리가 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칠리 탕수육이랑 깐풍기 좋아합니다. 자, 83번. 서구식 호텔의 효시로 근대적 여관의 발달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1888년 인천의 3층 열한실로 건립되었던 호텔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근대식 호텔, 서양식 호텔이라 그러면 인천의 1888년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대불 호텔입니다, 여러분들. 대불 호텔이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손탁 호텔이 있어요. 손탁 호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호텔이 손탁인가 대불인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인천에 세워진 대불 호텔이 서양 근대식으로 열한실로 세워진 최초의 호텔입니다, 여러분. 대불 호텔이 세워지고 나서 스튜어드 이제 호텔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뭐죠? 이제 항상 자본이 제일 세계에서 빠른 거는 어디냐면 유대 자본이랑 그다음에 중화 자본이 제일 빨라요. 이제 보통 그렇게 화교 자본이라고 하는데 뭐 중화 자본, 화교 자본, 뭐 유대 자본이 이렇게 가장 빠르긴 한데 어디서든 어떤 업이 성공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쪽이 자본이 그쪽이란 말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불 호텔이 좀 성공 하고 나서 중국인들이 바로 들어와서 거기에 경쟁적으로 가격을 더 낮춰서 더 예쁘게 만들어서 여간업으로 시작한 게 바로 스튜어트 호텔이에요. 이름이 보면 꼭 중국인이 세운 게 아니라 무조건 뭐 외국인이 세운 것 같죠.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만 하는 이런 대외 영업을 할 수 있는
호텔이 바로 스튜어트 호텔이에요. 또 반도 호텔은 뭐냐면 지금처럼 있는 여러 가지 뭐 F&B,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 그 다음에 뭐 룸 이런 파트별로 실제로 VIP나 관 이런 쪽을 모셨던 그런 호텔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갈 수 있는 상용 호텔의 효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반도 호텔. 하지만 이 문제에서 바라는 건 최초의 호텔은 어디냐? 1888년 11객실로 이용된 여러분들 데블 호텔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 84번. 다음 중 호텔 나이트 오디터의 업무는? 오디터, 여러분. 나이트 오디터. 회계 감사자죠. 그죠? 회계 감사자가 밤에 뭐 회계 감사자의 업무는 뭐 1, 2, 4번은 여러분들 당직 지배인의 일입니다. 야간 지배인의 일이죠. 회계 담당자면 당연히 돈 부분을 봐야겠죠. 업장의 부문별 당일 매상 수입의 정산.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85번. 다음 중 호텔 기업이 시장 세분화에 의하여 새로운 브랜드가 창출하였을 때 기존의 브랜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치 예를 들어서 김광민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김광민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내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강의도 뭐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잘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브랜드에서 욕심이 더 나는 거지. 내 브랜드로 욕심이 더 나서 필라테스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요. 그쵸? 그럼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하면 100%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것처럼 그렇게 확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를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고 치고 그 분야가 관광이라 그러면 다른 데서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초청을 받아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근데 분야는 이런 분야입니다.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예요, 여러분. 상관이 되게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강의는 예를 들어서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뭐 강의료가 더 작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 소모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막상 받았을 때 페이의 시간, 이렇게 치면 기존에 저는 저의 전문 분야로 계속 강의를 하고 또 어떤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비용 절감이나 저의 전문성 분야에서 좋겠죠.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같습니다. 벌써 잘 되는 브랜드가 있는데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장침에 좀 진입하기 위해 했다가 좀 실패하는 그런 거를 바로 제살깎기 경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번 다각화는 사업이 약간 필라테스나 아니면 뭐 저의 강의 브랜드 말고 필라테스나 아니면 뭐 축구 뭐 아니면 또 뭐 신발 팔이 뭐 다양한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만드는 게 다각화입니다, 여러분. 전략적 제휴는 쉽게 말을 하면 뭔가 둘이 MOU입니다. MOU인데 이게 자신이 가진 어떤 장점이랑 상대방의 가진 장점을 서로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 체계는 아니지만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자기의 장점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략적 제휴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용산대학교 앞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코너에 그 무슨 카페죠? 무슨 카페가 있는데 최근에 저기 맞은편 뒤쪽에 생긴 어떤 흔히 말하는 뭐 저가 브랜드의 커피숍 때문에 이 코너가 되지 않아요. 그럼 매출은 되게 줄어들겠죠? 근데 그냥 깎아주긴 싫은 거야. 가격 경쟁을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된 경우 뭔가 내가 내 브랜드가 되게 뭐 흔히 말하는 저가 브랜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옆에 바로 있는 식당이나 뭐 오른쪽에 있는 짬뽕집이다 제휴를 맺는 거예요. 짬뽕집에 오게 되면 우리는 얼마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명분도 생기죠. 할인해주는 명분도 생기고 또 옆에 있는 고객을 바로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쿠폰북을 마련해서 뭐 이 쿠폰을 가져가시면 저기도 먹을 수 있다. 뭐 저기 가면 이걸 또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하지만 계약 형태의 어떤 뭐 좀 보수적인 어떤 계약 형태가 된 것은 아니고 서로 돕자하고 악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은 어떤 건지 알죠? 어떤 기업의 여러분들 M&A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기업이 투자 가치가 물론 있고 또 이거를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모기업에서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거를 사서 그 기술을 자기네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되게 좋은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자금난에 빠져서 운영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투여를 해서 저걸 정상화 만들겠다고 해서 하는 게 투자 형태도 있지만 인수합병으로 아예 자기네 회사로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M&A라고 하는 인수합병입니다. 여기서 제살깎기 경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쵸? 뭐 흔히 제일 뭐 쉽게 말하는 거는 뭐죠? 한번 제작가계 경쟁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이폰이 출시가 됐어요, 여러분. 그쵸? 아이폰이 출시가 됐고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20 버전 아니 지금이 뭐죠? 12 버전인가? 12 버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12 버전에 있던 어떤 고객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이폰이 너무 욕심이 나서 나는 빨리 신제품을 더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다른 제품을 아이폰을 또 이제 내놓은 거 출시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수요를 이제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이폰 12를 사고 싶었던 사람이 그냥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시를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12가 많이 팔렸을 테지만 이게 하나를 더 내게 되면서 12 양쪽에 혼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100명이라는 고객이 있으면 뭐 여기 12 아이폰 12에 뭐 50명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에 50명 어쨌든 고객은 100명을 이제 유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새 브랜드를 출시하기 위한 마케팅비, 개발비 뭐 등등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브랜드를 내는 것 자체가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때는 타겟이나 그다음에 포지셔닝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을 마켓 분석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게 있겠죠. 아이폰은 우리 기존에 있던 어른들 상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아이폰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아이폰이 뭐 미취학 아동 아니면 또한 뭐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안전을 위한 그런 핸드폰을 출시를 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어른들은 그 폰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제살깎기 경쟁을 피하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86번. 관광산업체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서비스 지향성 맞죠? 2번. 고객과 종업원에 대한 고려 맞죠? 4번.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의 사업. 그죠? 대기업이 관광산업체를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명백하게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보면 중견기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대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중견기업에 좀 같죠. 하긴 뭐 기준에 따라서 대기업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전체에 있는 산업구조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산업구조로 보면 여행 산업 자체는 대규모 IT 쪽이나 뭐 그리고 뭐 석유 뭐 이런 쪽 이제 오일 이런 쪽보다는 산업이 다소 이제 규모가 좀 작다고 하고 있죠. 왜냐면 이게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보다 어쩌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문화 그리고 복지 이런 형태에 좀 많이 가깝게 접근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생산성. 자, 관광산업체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높은 생산성. 여러분들 생산성이 뭐죠?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일을 투여했을 때 자본 일을 투여했을 때
1의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2의 산출물이 나오든지. 자, 자본 1을 투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출물이 2가 나온다. 그러면 1000을 투자했을 때는 2000이라는 아웃풋이 나오고, 만을 투자했을 때는 2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생산성이 계속 투입될수록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생산성이 나야 되는데, 어,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 산업 중에서 호텔 산업도 있죠. 그리고 여행사 산업. 음, 이를 투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가 나올까요?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는 사실 않아요. 왜냐면 호텔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날에 200객실을 다 팔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장이 딱 닫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체의 대부분은 이런 한정성과 그리고 소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정된 자원. 네. 그런 거죠. 이번에 마스크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생산성을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여했더니 실제로 마스크는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이제 넘칠 정도로 해외에 원조를 해줄 정도의 이제 그게 생산이 있지만, 호텔이나 관광산업, 여행사 등은 또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정성과 소멸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87번. 다음 중 관광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뭐죠? 관광사업의 발전 도모 맞죠? 어, 관광협회는 말 그대로 어떤 관광의 저변에 있는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뭐 업계 관련한 어떤 현안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토의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자는 그러니까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광산업진흥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홍보 맞죠? 그리고 관광통계는 요즘에는 관광협회가 좀 한다는 것보다는 뭐 외주를 사실 맡겨서 다른 쪽에 하는 쪽 되게 많거든요. 요즘엔 대학에서 하기도 하고. 통계 부분을 상당수 부분이 연구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원래는 관광협회가 내국인 출입, 그리고 외국인 출입,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사실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관광지 선정은 여러분들 어디서 할까요? 관광지 선정이 어, 사실 부산이 부산 관광 거점 도시가 됐거든요. 이제 부산 관광 거점 도시는 뭐냐면, 이 거점으로서 경남 일대를 아우르는 어떤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관광 거점으로 체류 일수를 증대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굉장히 많이 개조를 해서 다른 쪽에 허브 이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관광 거점 도시인데, 그런 선정은 누가 하냐? 관광지 선정, 해운대라는 곳을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을 누가 하냐? 그러면 지정 주체는 사실 중앙정부 쪽이랑 그다음에 지역정부죠. 지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나라에서 선정을 한단 말이죠. 우리 지역자치제에 어디가 있죠? 우리 부산은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서 국토개발 쪽이니까 이런 부분은 또 문화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광은 이것도 상식인데, 의외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 부산관광협회, 그 다음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